그랬잖아. 여론조사는 응답률 30% 미만은 믿지 마라. 응답률 30% 미만은요, 여론조작용 발표야. 응답률이 30% 미만이면 이거는 조작용 발표야. 여론조사 응답률 지금 발표하는 거 있어? 내가 안철수가 높게 나왔다고 쓴 거 내가 다 찾아봤는데 응답률이 30% 되는 거 단 한 건도 없어. 우리나라에서 응답률 30% 나온 여론조사 자체가 없고, 응답률 15% 이상 되는 것도 한 개도 없어.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기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중에 응답률이 15% 이상도 없다니까? 응답률이라는 거 몰랐죠? 응답률이 뭐냐 하면, 10,000통을 걸어서 1,000통이 받으면 응답률 10%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0명 조사했다라고 그러는데, 응답률이 보면 5% 내지 7%야. 그러면 그거는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어. 외국에서는 발표를 못하는 조사야. 10%도 안 되는 조사를 가지고 여론조사라고 발표하면 안 돼요. 그 허위사실 유포야. 예. 박근혜 지지자야. 너 아까 왜 박근혜를 개무시한다고 놀랬는지 몰랐는데, 너 박근혜 지지자지? 여기 민주당 편파방송 중이야. 민낯결님, 내보내주세요. 저 박근혜 지지자. 네. 예. 이 응답률이라는 게요, 응답률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30%다, 박근혜 40%, 안철수 50% 나온 여론조사 중에 응답률, 내가 적게 잡아서 15% 이상인 거 있냐고. 없어. 응답률이 15%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까지 안철수를 거품으로 키워낸 거라니까? 박근혜 여론조사도 거품이고요. 안철수 여론조사도 거품이에요. 예. 응답률을 조작을 안 해, 발표를 안 하지. 응답률을 조작을 안 해, 발표를 안 하지. 지금 여론조사 중에요, 응답률 발표한 거는 내가 알고 있기로 지난 5년 동안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응답률을 발표한 거는 10개가 안 되는 걸로 알아. 수천 개의 여론조사 중에 응답률 발표한 거는 10개가 안 돼. 내가 본 건 2개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본 응답률은 2개야. 나머지 여론조사는 아무도 응답률 발표 안 했어. 그러니 응답률이 30% 미만은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역사적 증거가 오세훈 한명숙 여론조사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왜 오세훈 한명숙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그 실제 여론조사하고 달랐는지 알아요?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그 분석기사가 나왔어. 그게 바로 응답률의 함정이었다. 응답률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터무니없이 낮은데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거다. 응답률이란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그렇구나. 나의 문제야.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응답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어야 됐는데, 응답률 문제를 내가 2010년에 계속 했었거든. 그리고서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하는데요. 지금 박근혜와 안철수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 다 뒤져봐. 응답률 30%짜리 있는지. 없어. 단 한 건도 없어. 낮게 잡아서 응답률 20%짜리 있나 봐봐. 없어. 하나도 없어. 응답률 15%짜리도 없다니까? 다 10% 미만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 여론조사라고 발표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문재인 35만 지지표는, 문재인의 34만 7천 표는 실제 표야. 개인 공인인증까지 한 실제표 34만 7천 표는 실제로 존재하는 표야. 어디서 응답률 10%도 안 되는 750명짜리 여론조사 갖다 붙이면서 여론조사에서 누가 1등 한다 그런 개소리를 해. 예. 봐봐요. 응답률이라는 게 안 나와. 그러니까 보통 이제까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 통계학자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에 대한 통계를 조사해달라 그러면 통계학자들이 앞뒷문 닫고 나서 어떤 통계를 원하십니까?
통계라는 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게 그쪽 전문가들 사이의 농담인데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뭐에 대한 통계를 조사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그런데잖아. 어떻게 조사해 드릴까요? 질문의 방식 또는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요. 네, 질문의 방식이나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이 그 무슨 뭔 율 발표라는 건 다 조작이 가능한 거야. 이미지 조작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론조사하는 건 믿으면 안 돼.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 내가 그렇게 2010년 내 진짜 야 그 찾아봐. 언제야? 그 오세훈 한명숙 22% 차이 난다는 게 언제야? 그게 6월 2일로부터 일주일 전이었던 걸로 기억나. 5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그 목요일 날 발표가 났어. 그때 뭐 어느 여론조사에서 17% 오세훈이 앞선다. 어디에서 22% 앞선다. 그게 목요일 날 저녁 때 발표가 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사람들이 그래갖고 싸늘해지는 거야. 그날 그 발표 때문에 투표 포기한 사람이 내가 볼 때 10%인데.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이 한명숙을 22% 앞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때 투표 포기한 사람이 10%인데.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거리에서 본 민심은 다르다. 그렇게 투표 지지율 차이 안 난다. 박빙이다. 당신이 투표하면 한명숙 이긴다. 내가 목 터져라 방송한 거 있어. 그 보신 분 있어요? 그때 보신 분. 내가 2010년 5월 말에 6월 2일 지방선거 전에 당신이 투표하면 오세훈을 이길 수 있다. 내가 거리에서 본 표는 박빙이다. 막 진짜 피토하면서 내가 진짜 울먹울먹 얘기했다. 그때 노회찬 지지자들 안 믿었지? 안 믿었지? 당시 리얼미터 여론조사 확인했습니다. 오세훈 대 한명숙 56.3 대 32.4 23.9% 차이. 예. 김문수 대 유시민 김문수 50.8 유시민 36% 차이. 네. 오세훈이 한명숙을 23.9% 앞선다고 했던 게 리얼미터 조사야. 거리에서 다르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쳐도 안 믿었잖아. 그래서 내가 여론조사, 선거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 믿지 말라는 거야.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뻥이야. 응답률 30% 미만짜리는 뻥이라고. 예. 응답률 10%는 10,000명한테 질문해서 100명 대답한 거. 아니에요, 바빠님. 응답률 10%는요, 10,000명한테 질문했을 때 1,000명이 대답한 거예요. 예, 바빠님. 응답률 10%란 말은, 10,000명한테 전화했는데, 1,000명만 대답했다. 그 1,000명 중에 40%가 안철수를 지지했다. 50%가 누구를 지지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응답률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응답률이 뭐냐 하면, 1,000명한테 조사한 19세 이상 남녀 휴대전화로 1,000명한테 조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발표해도요. 그 뒤에 응답률을 보세요. 응답률이 10% 미만이면 10,000명한테 전화했는데 누구만? 1,000명만 대답했단 얘기야. 10%면. 근데 만약에 7%다. 그러면 10,000몇천 명한테 전화해갖고 그 중에 1,000명만 대답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조사는요. 신뢰가 안 되는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아니야.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우리 실질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거 봐봐. 오늘 아침에 나온 것도 안철수 지지율 50% 박근혜 40%라고 나왔어. 여러분 주변에 10명 중 5명이 안철수 지지해요? 대답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10명 중 5명이 안철수 지지하냐고. 안철수 10명 중 5명이 지지 안 해. 박근혜 안철수 중에서 안철수라고 찍은 사람 박근혜가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일 뿐이지. 그게 안철수 지지율이 아니야. 그런데 안철수 50%, 문재인 48%, 박근혜가 47%, 그러니 안철수 1등. 아니라니까. 예.
저봐, 광주에서 안철수 지지자 주위에 없대는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호남에서는 문재인 위기라고 쓰고 있잖아. 한겨레 신문이 미쳤어. 예. 그니까 뭐 표본 오차 어쩌고 오차 법이 내에서 어쩌고 다 개뻥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실질적 지지율 100만 명한테 물었어. 100만 명한테 물어서 34만 7천 명이 문재인을 선택했어. 그거보다 더한 정확한 숫자가 어딨어. 그거 기록으로도 있어. 지금 근거 없는 응답률 10%도 안 되는 15,000명한테 전화했는데 1,000명이 받았어. 그게 7%짜리야. 7.5%짜리 응답률인데 그런 건 실질적인 국민 민심이 아니야. 100만 명한테 물었더니 34만 7천 명이 문재인을 지지했어. 그런 게 바로 실질적 민심이라는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말이 맞아 틀려? 내가 어저께 왜 여론조사,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부터 어저께까지 계속 여론조사 얘기했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추석 때, 추석 민심이 딱 발표가 났는데, 그때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이겼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주일 뒤 민심이 진짜다. 그러면서 설레발을 치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추석 지난 뒤에 민심을 갖고 또 조작을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여론조사 얘기를 계속 한 거야.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왜 지난주부터 계속 여론조사 얘기했는지 알아? 왜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오늘 5일 동안 왜 여론조사 갖고 얘기한지 알겠어요? 얘네들이 이 여론조사 가지고 또 뒤집으려고 장난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려드리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론조사 발표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정확한 민심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 100만 명한테 물었습니다. 34만 7천 명이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100만 명 중에 34만 7천 명이면 34.7%야. 분명한 숫자로. 그 숫자가 문재인을 지지했어. 그만한 표가 어딨냐고. 그러나 지금 박근혜, 안철수 그 사람들한테 지금 정확한 응답률 나와? 10,000명한테 물어가지고 1,000명도 대답 안 해. 15,000, 2만 명한테 물어야 1,000명이 대답한 거야.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 지지율은 2만 명한테 물어봐서 1,000명이 대답했고 그 중에 300명이 500명이 안철수 지지했다. 그럼 몇 프로일까요? 2만 명 중에 500명이야. 몇 프로야? 계산도 안 돼, 나는. 2만 명 중에 500명이 안철수를 지지했다라고 나오면, 그거 얼마냐? 2만에 10%가 2,000이고, 5%면 2.5% 아니야. 500명이면. 그죠? 실질적 지지율이 2.5%야. 2만 명한테 물어갖고, 그 중에, 0.25%. 2.5%. 2만 명한테 물어서 1,000명이 대답을 하고 그 중에 500명이 안철수를 지지했다. 그러면 실질적 지지율은 2.5%야, 2.5%. 근데 그걸 갖다가 개뻥을 친 거 아니야, 이제까지. 박근혜 지지율도 마찬가지야. 응답률 30% 미만의 박근혜 30%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10,000명한테 물어가지고 10,000명한테 물어서 그 중에 1,000명이 대답하고 박근혜 지지율이 300명이다. 몇 프로냐고 그거. 이거 3%? 실질적 지지율 3%? 그걸 갖고 이제까지 개뻥들을 친 거 아니야. 예. 3%야 3%. 2만 명한테 물어봐서 1,000명이 대답하고 그 중에 300명이 박근혜 찍었다. 그 0.15%, 1.5% 지지율이야. 어디서 그런 응답률이 1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랄을 해.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여론조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 뭐? 써봐. 우리가 여론조사, 쟤네들이 여론 조작을 위한 여론조사 발표를 계속 하는데,
그 여론 조작을 위한 여론조사,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뭘 보고 알아야 돼? 그렇죠. 응답률. 다 같이 써봐. 뭐요? 응답률. 예, 그렇죠. 응답률 확인해야 된다. 응답률이 최소한 20%는 돼야지. 20%도 안 되고 5 내지 7%짜리 응답률 가지고 누가 1등 했다. 개소리야, 이거. 응답률. 오케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내 하는 일이 이런 거야. 신고은님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률이라는 거 처음 들으신 분 손? 오늘 응답률이라는 말 처음 들으신 분.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처음 들으신 분. 몰랐던 분. 이거 봐. 맞네. 그쵸? 응답률 몰랐죠? 예. 응답률 모르고 그냥 여론조사가 나오면 되게 속상해하고 그랬죠? 왜 나하고 틀릴까? 굉장히 가슴 아파했죠? 그죠? 중학생은 혼자 보면 안 돼요. 어른들이랑 같이 보세요. 예. 이 응답률에 대해서요, 예. 몰랐던 분들이 많아요. 우리 방송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는 분이 한 500명 돼. 매일매일 방송 듣는 분은 500명인데, 실제로 우리 방송 시청률은 지금 몇 명이야? 3,000이잖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3,000명이 넘어? 그러면 3,000명 중에 2,500명은 번갈아서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듣던 분들은 왜 맨날 똑같은 얘기 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똑같은 얘기가 아니야. 매일 똑같이 오는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오는 사람은 500이야.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듣는 사람이 한 1,000명 돼. 일주일에 3번 정도, 3번 이상 듣는 게 1,000명. 그러면 나머지 2,000명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방송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예. 뭔 말인지 알겠지? 바람바우님 감사합니다. 네. 매일 들어도 지겨운 적이 없어요. 그러시군요. 예. 우루사 부인님 감사하고요. 네. 아유, 진짜 어떻게 얘네들은 안철수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요. 안철수 지지의 변을 써봐. 안철수 업. 무조건 안철수. 안철수 만세. 세 마디 말고 다른 걸 쓰는 애들이 없어. 우리 엄마님, 불량남자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업. 안철수 만세. 무조건 안철수. 세 마디 말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날 못 봤어. 또 방송사고를 냈어? 예, MBC 이것도 진짜 문 닫고 싶구나. 예. 자, 여러분, 돼지년 닥쳐? 누구? 박근혜? 너 아무리 박근혜가 마음에 안 들다고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하니? 자, 강퇴시켜주세요. 예. 네. 자, 그래서, 뭐, 질문 있어요? 깜장님? 그러면 저의 쪽지를 보내세요, 쪽지. 질문 있으면 쪽지를 보내세요. 네. $100 사건은 또 뭐야? 예. $100 사건이 뭔지, 그 내용은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다 올려주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날마다 새로운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거는, 세상에 많은 팟캐스트 방송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지금 팟캐스트 방송들이 되게 다양하고, 그 다양한 팟캐스트 방송들을 보다 보면, 우리 방송보다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예. 나는 그렇게 전문적인 그 팟캐스트 방송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아줌마 방송이야. 내 내용은 그렇게 전문적이고 학식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은 1단계 방송이야. 예, 1단계 방송. 예. 우리 방송은 가장 기초, 다른 방송을 듣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부터 듣는 방송이야. 그래서 늘 반복, 예. 반복 학습, 그 다음에 기초 설명,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방송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알았죠? 예. 다른 방송들하고 우리 방송이 좀 차이가 나는 게,
다른 방송 진행자들은 나보다 학력이 높아. 최소가 박사야. 최소가 박사야. 나처럼 아줌마가, 아줌마가 이렇게 방송하는 내용이 없어. 서한혜님 감사하고요. 그 대부분들은 나보다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내 방송만 듣는 것보다 다른 방송을 같이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내 방송이 100% 옳다는 생각은 안 해. 물론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나의 의견에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0% 이상 나하고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도 같이 들어주는 게 균형 감각을 세우는데 좋아요. 아까 어떤 학생이 중학생인데 봐도 돼요? 라고 물어봤잖아. 중학생은 안 보는 게 좋아요. 혼자서. 중학생은 혼자 보는 것보다 부모님이나 누나 형이랑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망치 아줌마의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그런 반론도 같이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학생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혼자 들어도 되는데 중학생은 혼자 듣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 얘기만 듣다 보면 편협한 사고방식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같이 들으면서 듣는 게 그게 이제 좀 좋겠고, 다른 어른들이랑 같이 들으면서 망치 부인이 맞는지 꼭 검증하면서 들어야 된다. 중학생은 혼자 들어도 되는데, 고등학생은 혼자 들어도 되지만 채팅을 하면 안 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생 이상은 이제 채팅을 해도 되지만, 방송 처음 왔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방송 처음 오신 분들은 실수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 방송 처음 오신 분들은 망치 부인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나의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어법, 망치 부인의 어법이 좀 독특하잖아. 굉장히 거칠고 직선적이고 이 시장거리 어투를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런데 내 방송은 내가 권해주고 싶은 건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내가 뭔 말하는지 그 정도 되면 이해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채팅하면서 반론도 제기하고 문제 제기도 해도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와갖고 드립다 들이대는 경우 있어. 그러면 손해야. 카키슈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해야. 당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나한테 전달도 못하고 그냥 우리 방에서 껄쩍대는 사람 취급받고 쫓겨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야. 처음 왔으면 한 달 정도, 최소 2주는 채팅창을 보고 공부하세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학습의 장은 중계방이야. 우리 중계방에 가면 내용 있는 시청자들이 망치 부인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 보충 발언들을 해줘. 그걸 보면서 공부하고 망치 부인이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해왔는지 다른 방송들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와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 나도 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나 혼자서 생각한 게 아니야. 지난 6년 동안 시청자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시청자들하고 싸우면서 배운 내용이야.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령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운 줄 알아요? 진보 언론을 통해 배운 게 아니야. 눈팅을 어머님 감사합니다. 나는 쟤네 소위 새누리당 지지자들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걔네들이 나한테 반론을 제기하려고 갖고 온 자료 보고 배웠어. 내가 웃기는 건 뭐냐면요. 우리 쪽 지지자들은 굉장히 신념도 있고 말도 잘해. 그런데 자기 말의 근거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쟤네들 교육받은 용역들은 나한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들이댈 때, 그때 들이대면서 굉장히 많은, 올 1월까지도 들이댔지? 그지? 올 1월까지 들이대면서, 아니야, 올 1월은 아니야. 작년 1월까지였던 것 같아. 그게 막 들이대면서 증거들을 갖고 와서 근거들을. 그런데 그 근거들을 갖고 오면 그 근거를 제대로 애들이 모른 거야. 모르고 막 들고 와고 이거 봐라! 그리고 들이댄 거지. 그런데 내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나하고 입장이 다른 애들하고 논쟁하는 거를 되게 즐기는 사람이야. 근데 바쁜데 와갖고 하자 그러면 안 돼.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걔네들이 가지고 온 내용들, 특히 막 신문 자료들 막 갖고 와. 그런 자료들 쭉 찾아보. 대법원, 내가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야. 김대중 정권 때 불법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
그랬던 그 무식한 대구 총각. 그래? 난 몰랐어. 갖고 와볼래? 그래서 걔가 대법원 판결문이나 갖고 왔잖아. 쭉 읽어보니까 그 판결문 내용이 뭐였어? 저기 현대 회장은 이 돈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준 거니까 이거는 통치자금으로 봐달라라고 주장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건 네가 북한에다가 독점적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준 뇌물이기 때문에 이건 통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유죄다. 그 판결문이야. 그러면 그 돈이 이 김대중 정부에서 세금으로 넘어간 돈이야? 아니야. 근데 모르면서 막 갖고 온 거야. 그 다음에 나는 그 NLL 논쟁을 한참 할 때도 잘 몰랐어. 그런데 갤러리, 정사길인지 어딘지 얘가, 반론의 근거를 갖고 왔다라면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행계획서다. 그러면서 딱 갖고 온 거야. 근데 거기 9번째 보니까 나오더라고. NLL에 문제가 있으니 지금부터 논의하자. 여기 나와 있네. 그 뒤로 그 친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정보를 준 게 걔네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정보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얘네들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을 키워준 세력이 우리는 모르는 고급 정보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고급 정보를 가지고 애들을 교육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막 드립다 갖고 다니는데 뭔지 모르고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새누리당 쪽 애들은 정보가 많아. 나는 걔네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주 즐겨. 걔네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걔네들이 반론이라고 가지고 온 것 속에 나의 제 반론의 근거들이 나와. 아유,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 고급 정보들을 어떤 특수기관에서 얻었는지 어떻는지 정보가 많아. 그러니까 봐봐요. 안철수 검증한다고 내놓는 자료들 우리 모르는 거야. 안 그래요? 나는 저 안철수 어머님의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 저걸 어디서 얻었지? 여러분은 저 기사 보고 무슨 생각 들었어요? 나는요, 안철수 엄마가 1990년대부터 이렇게 그 딱지를 사서 3등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아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저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안철수의 부동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살았고, 그거 어디에 나와 있어? 그거 어디에 나와 있어? 쟤네들은 그런 정보를 무섭게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안철수에 대해서 검증하라고 얘기하고 저걸 기사에 띄워놨냐 하면, 난 정말 지난 5일 동안 저 기사에 대한 반론이 나오길 기다렸어. 그런데 반론이 없어. 이게 우리의 문제야. 뭐냐? 아니, 동사무소에 초본을 아무나 띄워? 동사무소 초본을 아무나 띄워요? 못 띄워. 그 개인정보야. 어떻게 개인정보를 저토록 자세히 알고 있냔 말이야. 문제는 뭐냐 하면, 쟤네들은 강력한 정보기관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안철수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반론을 갖고 있어? 한번 얘기해봐봐. 우리 그 반론을 갖고 있냐고. 우리는 그 반론을 몰라. 안철수의 지난 20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변명해 줄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 때까지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근데 캐나다의 어떤 교민이 그러는 거야. 안철수가 서울대를 다닐 때 서울대에 같이 다닌 사람 중에 조선일보 사장의 가족이 있다. 굉장히 조선일보 사장이 아꼈던 가족이 있대. 그리고 그게 안철수하고 되게 친했던 동기생이다. 그런 얘기를 또 캐나다에서 하더라고. 나 그런 얘기도 또 처음 들었어. 그 같이 공부한 사람이 얘기해 준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그쪽 정보망이 뭐냐면, 서울대 융합과학원. 예. 서울대 융합과학원에 대해서 우리는 서울대 대학원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서울대에서 세운 대학원이 아니라는 거야. 서울대에서 세운 대학원이 아니라 SK에서 지명기분가를 한 거래. 대선 필승님 감사합니다.
SK 회장이 SK그룹에서 서울대에다 지명 기부를 해서 거기 원장을 안철수로 이렇게 안철수를 초빙하는 형식으로 데려온 거라더만. 맞아요? 그래갖고 이 캐나다 쪽에 있는 교민들이, 캐나다 쪽에 있는 교민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나더러 막 내가 안철수 지지자인 줄 알고 나한테 막 욕을 하더라니까. 그니까 이게 이 서울대 대학원 원장, 그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 거야. 자, 대선필승님 감사하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놀랬어. 저런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 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반론이 없다? 왜 그러지? 반론이 없어, 반론이. 언제 반론할 건데? 지금 저런 공격들에 대해서 반론을 막 내가지고 덮을 거 덮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안철수가 본선에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싸워줄 거 아니야. 근데 안철수 지지자 중에 누구도 그 반론을 갖고 온 사람이 없어. 이거 정말 심각한 거야. 대선 필승님 고맙고요. 아이돈라이크님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나더러 검증을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새누리당 지지자다. 내가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소속은 맞아요. 지금 서울대학교에다가 그 SK에서 지명 기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소속 대학원은 맞지만 서울대에서 만든 대학원이 아니라는 거야. 서울대에서 만든 대학원이 아니라 재벌이 특별 지명 기부를 해서 만든 거고, 그 지명 기부를 한 그 대학원에 안철수가 원장으로 온 거다. 그게 또 새로 만들어진 거라며. 그러니까는 소속은 서울대로 들어가 있지만 서울대 대학원이다, 서울대에서 막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다는 거지.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SK에서 만들어준 거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만든 건 줄 다 알았죠, 다. 자, 좌우지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수 뭐래더라? 의사에서 이 바이러스 연구자, IT 전문가에서, 그 다음에 벤처기업 사업가에서 그러니까 벤처기업 전문가에서 교수에서 정치인으로 이렇게 계속 변화되어 왔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참 할 얘기가 많아. 지지는 하지만 자세히는 모른다. 그러니까 묻지 마라. 그러니까 검증하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나는 그게 참 위험하다는 거야. 왜 위험하냐면, 아니 봐봐요.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고 문재인이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안철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몰랐던 문재인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돼가지고 안철수로 단일화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정권 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운동을 해야 돼. 그날부터. 그런데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안 된다면 뭘 갖고 싸우라는 거야, 뭘 갖고. 어쩌면 근데 논리가 다 똑같아. 안철수 검증하는 건 새누리당의 논리다.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왜 새누리당에 놀아나느냐? 그러면 그 새누리당의 저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반론을 안 갖고 와. 진짜 안철수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 단 한 명도 반론을 갖고 온 애가 없다니까? 그때 깡통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었는데. 자, 하여튼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론조사의 거품에 속지 말자라는 이야기였고요. 함께 읽는 뉴스에서 함께 읽는 뉴스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보고 갈게요.
네. 손석희 선생이 EBS에서 강의를 한 게 있어. 문득 가을님 감사합니다. 자, 손석희 이번 대선 중도 흡수 네거티브 다 안 먹힌다. 모든 정파들이 중도를 표방한다. 보수 진영은 진보 인사를 끌어들이고 진보는 보수 진영을 끌어들인다. 최근에는 경쟁적이다. 이런 선거 전략으로 중도파를 흡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진행자 손석희 교수가 최근 영입전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권의 통합행보에 대해 넌지시 비판했다. 손 교수는 15일 서울 도곡동 EBS 본사에서 열린 다큐프라임 킹메이커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석희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각 대선 캠프의 인물 영입을 비판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지난달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새누리당 전략통으로 불리는 윤여준 교수를 영입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평가되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를 영입하며 우클릭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민정당 시절 경제민주화 조항에 참여한 김종인 전 의원을 일찌감치 영입했다. 다큐프라임 제작진은 프로그램에서 보수, 중도, 진보를 자처하는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실험했다. 진행은 손석희 교수가 맡았다. 제작진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20가지 질문에 중도파는 평균 3점대에 위치했다. 1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이다. 실험 결과 중도는 보수와 진보 중간에 위치해 있지만 이는 정책에 따라 다르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제작진은 중도파가 정책에 따라 1에서 5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주목하는 중도파의 실체를 반박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중도파는 없다는 거야. 중도파라는 게 허상이라고. 손석희 교수 또한 중도 이미지를 위한 영입 경쟁이 중도층 공략에 성공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중도를 표방하는 것이 옳은 전략인지 아닌지 이번 대선에 쟁점을 던져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 이주희 PD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린 루즈벨트, 레이건 같은 경우 다른 당원까지 자신에게 투표하게 만들었다면서 중간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중도는 없어. 이 중도는요, 내가 중도야 그러면 중도 안 찍어. 이 중도가 누구를 좌나 우를 선택하는 거지. 중도끼리 모이는 걸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야. 여기도 저기도 소속되기 불안해해서 대세를 쫓는 사람들인데 그걸 중도층이라고 조직화한다는 게 개뻥이라는 거지. 그럴싸한 개뻥. 손석희 교수와 제작진은 루즈벨트와 레이건의 성공 전략으로 정책 투표 전략을 꼽았다. 이들은 각각 1930년대 뉴딜 정책과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루즈벨트는 대공황 이후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 억압으로 대표되는 케인즈주의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대선을 이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레이건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인 전망을 유권자에게 제시했다. 과거에 대한 평가, 즉 회고적 투표보다 전망적 투표로 유권자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손 교수와 제작진의 시각이다. 이걸 박근혜는 알아. 이거를 박근혜는 알아갖고 그래서 주제를 미래로 가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가라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 거야. 요 내용을 알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는 문제는 알고 있지만 답이 없는 거야. 박근혜 측에서는 정책을 제시하면 된다. 그래갖고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거 보셨나요? 예. 아우, 우리 안철수 팬의 수준 보세요. 예. 여기 안철수 팬의 수준을 딱 보시면 나오겠죠? 무조건 안철수라고 쓰네. 자, 여기 보시면 박정희 때 군부 정권 찬양하시는 부모님이 제 말 한마디에 바로 지지 처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려봤자 철없는 것들이나 안철수 찍지 하시니까요. 박근혜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부모님이 관심 있어 하는 주택 관련 공약을 자세히 봤죠. 전세 관련 공약이 있더군요. 세입자는 보증금이 필요 없고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를 세입자가 낸다. 뭐 이런 거더군요. 마침 부모님이 아파트 전세를 놓아놓은 입장이라 유심히 들으시겠구나 했죠.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 때 새누리당이 대선 승리하면 전세 공약을 이렇게 저렇게 한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 입에서 밥풀 몇 알과 동시에 이런 X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러시더군요.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만 나오냐? 네 했더니 이번엔 다른 사람 찍어야겠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은 정확했어요.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책 비전으로 가야 된다. 근데 정책 비전이 제시한 걸 보고 일단 욕부터 나오는 그 부동산 정책 우리가 어저께 봤잖아요. 어제였지? 어제 부동산 정책을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집을 팔아서 그러니까 그 하우스 푸어들이 은행에다가 자기 집을 넘기고 대신 임대료를 내면서 살아라 이랬던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은행 대출금하고 집값하고 비교해보면 은행 대출금이 집값보다 높으냐? 아니야. 우리나라 현재까지는 집값이 은행 대출금보다 높아요. 근데 박근혜가 미국식 해법을 갖고 온 거야. 은행에다가 더 비싼 집을 넘기고 임대료를 내고 살으라는 거야. 하우스 푸어 대책이. 그 다음에 전세 대책이 전세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고 그 이자와 수수료를 그 전세 세입자가 내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이제 쌍욕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진단은 정확했으나 해법이 틀린 박근혜 캠프. 자, 어쨌거나 자, 손석희 교수는 네. 그래서 그 정책으로 가는 게 회고적인 투표보다 전망적 투표로 유권자를 유도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손 교수와 제작진의 시각이다. 정말.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 진짜. 아니야. 안 멋있어. 절대 안 멋있어. 손석희 교수는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및 대선 캠프의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손 교수는 대표적인 네거티브 캠페인이 이루어진 선거로 꼽히는 1988년 미국 대선과 96년 러시아 대선을 예로 들며 네거티브로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후 그 나라 정치는 퇴보됐다고 본다면서 정책 검증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정책을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않는 상황조차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검증 대신 네거티브로 진행하는 선거 상황을 두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라며 미디어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조용해. 내가 뭘 어쨌다고 밥을 굶어? 내가 나 한 말 안 했어. 아니 이제 박원순 네거티브. 박원순에 대해서 계속 네거티브를 했잖아요. 나경원 측에서. 근데 어떻게 됐어? 결국 나경원 1억 피부과 한 방에 갔잖아.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 사회에서 증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안철수에 대한 네거티브를 똑같이 넘어갈 수 있다? 아니야. 여러분, 이건 정말 비교를 해서 봐야 돼. 안철수에 대한 네거티브와 박원순에 대한 네거티브의 차이점. 박원순은 1990년대부터 시민단체 대표를 하면서 거의 공식 공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증인이 많아. 소위 민주사회에서 그의 인생을 증명해줄 만한 우리 쪽 인구가 다수야. 우리 쪽 인구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거의 공개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박원순에 대한 네거티브가 안 통한 거야. 그러나 안철수는 우리가 몰라. 2008년에 유학에서 돌아와서 2009년 10년에 청춘 콘서트를 뜬 사람이야. 그러니 그 청춘 콘서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반증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요? 반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자꾸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를 우리도 띄워서, 자, 거기에 대한 안철수 쪽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무슨 강인지 몰라도 답변을 안 해. 네거티브는 성공할 수 없다.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야, 이 사람아. 당신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는, 그래, 좋다. 검증해라. 그리고 답변을 해야지.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보면, 뭐, 가령 이제까지 그럼 아무것도 반론하지 않았냐? 반론을 몇 개 했어. 지난번에 MBC에서 논문 조작이다. 논문 표절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 반응이 나왔어. 표절 아니다. 그럼 뭐야? 몇 가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고 나머지 침묵하는 거. 그거는 그럼 인정하는 거냐?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예. 손 교수는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거티브는 옳지 않고 선거 전에도 효력이 없다고 믿고 있다면서 미국 선거 광고의 70% 이상은 네거티브고 한국에서도 네거티브 선거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 사례를 묻자 그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많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손 교수는 한국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네거티브 캠페인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유권자가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고 있는데 정치인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해 그것으로 대중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살짝 반론. 이 SNS에 여러분,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누가 그러는 거야. 망치 부인님, 또 아프리카를 막 욕하는 신문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프리카를 딱 검색을 했네? 그랬더니, 예.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저들의 작업망. 똑같은 뉴스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간대에 이 뉴스를 똑같이 트위터를 날린 거야. 이쁜 언니 사진 아니면 외국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이게 7페이지까지 있더라고. 이게 단속에도 안 걸리는 별창 인터넷 방송을 보니 라는 걸 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이거 봐. 똑같은 시간대에 저렇게 트위터를 하고 있는 거야. 티가 딱 나. 똑같은 놈이 반복적으로 해. 이 이쁜 언니야는 계속 나와. 이 이쁜 언니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손이 겁나 빨라. 올린 놈이 계속 두세 시간씩 돌아가면서 올리고 있는 거야. 예. 이게 우리나라 SNS에 숨어 들어와 있는 용역의 실체예요.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웃기죠? 예. 같은 날 똑같은 것, 똑같이 했던 애들이 다음날 정확한 시간대에 또 해. 아이디도 계속 겹쳐. 이게 우리나라 SNS에 들어와 있는 트윗봇의 실체야. 이 이쁜 언니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 다른 것도 찾아보면 반복한 장거미도 나오지.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니까 기계를 돌려, 기계를. 저런 기계로 망치 부인을, 뭐 인사하고 엮어가지고 새벽에 162번을 RT를 했대잖아. 트위터로. 동시 RT를. 예. 웃기죠? 내가 이걸 7페이지를 다 한번 떠봤어. 7페이지를 다 떠봤더니, 하나같이 인간은 없었다. 하나같이 인간은 없이, 오로지 이 기계들이, 이제 이 양심을 가진 용역들이 말을 안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이게 뭐야? 예. 오늘 녹화분이 나가고 있었어. 예. 그래서, 하나같이 기계가 없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이 오로지 기계가 똑같은 뉴스를 계속 트윗해서, 그거를, 뭘로?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요즘에 포털에서 정확도라는 걸로 뉴스 검색하지 마세요. 정확도가 정확하지가 않아.
이게 왜 쟤네들이 나타났냐 하면, 왜 기계를 자꾸 돌리냐 하면, 저게 이제 이 정확도라는 것 때문이야. 정확도가 뭐냐면, 관련 내용이 계속 트윗이 되거나, 검색을 하거나, 그러면 그 정확도가 올라가. 그래서 기계 몇 대를 계속 돌려갖고, 특정 뉴스를 네티즌한테 보이기 위해서 저런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정확도로 보지 마. 최신순으로 봐야 돼. 뭔 말인지 알았지?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포털에서 어떤 검색해갖고 뉴스를 다 찾을 때 정확도로 보지 말고 최신순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뉴스가 떠. 웃기죠? 자,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나라의 SNS가 이만큼 이제 병들어 있다라는 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SNS로 이렇게 작업하면 바로 또 뜬다는 거지, 증거가. 손석희 교수가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자, 이 손석희 교수의 이 킹메이커에서 나온 실험의 가장 중요성은 뭐냐 하면, 중도는 실체가 있다, 없다. 결론. 우리나라의 중도 세력화, 중도는, 예, 대명님, 또리 이모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중도라는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중도란 실체가 없다. 그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중도는 실체가 없어. 그니까, 중도 세력, 봐봐요. 내가 오늘 중도 세력화론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중도 세력 조직화론은요, 실패한 뉴라이트야. 뉴라이트들이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보수운동, 이러면서 이 야권 세력을 흔들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자기네 간판 내리고 갖고 나온 게 중도 세력 조직화론이야. 찾아봐. 중도 세력 조직화론을 떠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체가 누구야? 뉴라이트하고 연관되어 있어. 인맥이 연관되어 있어. 중도 세력 조직화론이라는 거는요, 이걸 만든 사람들, 그걸 주장한 사람들, 어디에서 나온 거야? 뉴라이트에서 나온 거야. 뉴라이트 애들이 지난번에 뉴라이트로 나와가지고 야권을 막 공격하고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을 똑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보수다. 이러면서 민주당을 죽였잖아. 그랬는데 나중에 뉴라이트의 실체가 밝혀졌어. 그들의 역사관이. 그러자 뉴라이트 간판을 슬그머니 내리고 들고 나온 게 새로운 그 가면이 바로 중도 세력 조직화론이야. 결론은 야권표 분열. 영민아 문 열어들어요. 결론은 야권표 분열이고, 이 민주당으로 안 된다론, 그걸 위해서 들고 나온 게 중도 세력 조직화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거기에 휘둘린다면, 이번 대선도 박근혜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중도 세력이 왜 중도 세력인지 알아? 어디에도 소속되기 싫은 사람들이야. 소속되는 게 두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직화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이냐고. 결국 야권 분열에 논리를 만든 어거지 논리야. 그게 중도 세력 조직화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 뉴라이트들한테 이 뉴라이트 가버니설에 속아 넘어간 시민단체들은 안 받아들일걸? 한번 추적해봐. 추적해봐. 반론 있으면 제기하고. 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하면 한번 들어볼 테니 여러분들이 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뉴라이트에 당한 것 같냐? 라고 억울하면 반론을 제시해봐. 뭐? 난민전 출신의 동생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누가 그래? 난민전 출신이 뉴라이트 정책실장인데 난민전 출신이기 때문에 좌빨이라고 누가 그래? 왜 좌빨들, 내가 그랬잖아. 자칭 좌파, 자칭 좌파, 자칭 진보. 이 사람들이 뉴라이트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상하다. 흐름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얘기 몇 번 했잖아.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가 자칭 좌파들이고 자칭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의 흐름이 수상하다. 이상하게 민주당을 더 싫어하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계속 욕을 하고 한나라당은 욕을 안 해. 민주당 욕만 해. 그렇잖아. 그러면서 매번 야권표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 자칭 진보 세력, 자칭 좌파 세력에 뉴라이트 끈이 있다라고 내가 몇 번 주장을 했어. 난 몰랐다.
알고 보니까 난민전 출신도 뉴라이트로 전향한 사람이 있더라고. 어? 난민전 출신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아니야. 이하경 선수를 난민전 출신이라서 믿을만한 게 아니야. 난민전 출신 중에서 뉴라이트 정책을 만든 사람이 있다니까? 어? 근데 아직까지 이 시민단체에서 뉴라이트 아니야 하면서 짜증내. 그렇게 나를 또 말아먹어야지. 예. 말장난에 놀아나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말장난에 놀아나는 국민이, 그것도 보면, 가만 보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보면 말장난에 잘 넘어가. 그래서 그래요. 이 지식인들을 속여 넘기는 게 더 쉽다고. 이 우직한 농민은 속이기가 어려워. 우직한 농민은 속이기가 어려워. 근데 도리어 적당히 아는 사람들이 속이기가 쉬워. 예. 욕심 없는 농부는 속일 수가 없고, 적당히 알면서 이 자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속이기가 쉽죠. 예. 그게 대한민국이야. 나더러 국민 수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우리나라 국민이 이명박 찍고 한나라당 176석 만들고, 이게 우리 국민 수준이다. 내가 거짓말했어? 사실대로 얘기한 거지? 예. 불량남자님, 막걸리나님, 예,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뉴스. 또 이제 봐야 될 뉴스가 또 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가다시다님, 아이점프님 감사하고요. 또 내가 보고 싶었던 뉴스가 뭐냐면, 아까 아침에 본 것 중에, 손석희, 정치인은 메시지 투명하게 전달해야, 이거 누구 말? 여러분, 이거 누구 말? 누구 말이었을까? 기억나세요? 예. 정치인의 의사표현은 명확해야 된다. 이런 말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실란가 몰라? 예. 방송인 손석희 교수가 정치인은 메시지를 투명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15일 오후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킹메이커 기자간담회에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다 네트워크화해서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데 정치인들이 투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속에서 메시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려 한다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요한 중요한 논지가 아까 그 뉴스에선 빠져 있었네요. 예. 이 정치인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속에서 오해가 발생한다. 이거는 다른 말, 네트워크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정치인이 자기 의사표현을 분명히 안 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 내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죠? 예. 내가 분명히 뭐라고 1층과 2층 모두 주차가 가능하오니 예.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정치인은, 그러니까 지도자는 의사표현이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소통을 중시하는 이유다.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얘기를 손석희 교수가 지금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중의적인 해석이 생기면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요. 이게 맞다니까 저게 맞다니까 그러면서 싸우다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책 결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도자는 의사표현이 명확해야 된다.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생긴다. 그래 지도자에게 소통을 중시하는 이유이다. 내가 볼 땐 2012년 내가 한 말 중에 가장 명언이야.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안철수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해석이 그렇게 분분하냐고. 금태섭의 말도 왜 그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안철수의 말도 해석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냐고. 뭐 하나 분명한 게 없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손석희 교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밥을 평생 굶어도 좋아. 아니야 여보. 내가 미쳤었어. 진짜 내가 미친 거지. 절대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자, 네. 깜짝이야. 변상욱 기자의 기자 수첩. 그 후보는 강남 내곡동 스타일. 대통령 후보 이미지와 유권자의 선택. 자, 집중하세요. 테마가 있는 가만히 있어보자.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의 용모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까? 트윗과 페이스북을 통해 물음을 던져봤다. 감성적인 유권자에게는 준수한 외모가 영향력을 끼친다. 인물 믿음직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외모 안 보고 찍었다가 5년 고생하지 않았냐. 우리 국민이 외모나 외형으로 대통령을 뽑을 만큼 정치의식이 낮진 않다. 어차피 능력과 자질이 비슷한 후보들이라면야 다 홍치마. 이번엔 3후보 모두 준수하지 않냐. 외모에 의한 국격은 올라갈 듯하다. 생김새보다는 호감도가 먹힌다고 해야 맞다. 외양과 말만 번지르한 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제1라운드 케네디 대 닉슨. 후보의 준수하고 패기 넘치는 용모가 비중이 커진 것은 텔레비전 방송 토론 이후다. 그 가운데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방송 토론은 두고두고 연구 대상이었다. 이 대결에서 케네디의 신선함과 자신감으로 닉슨은 경륜 있는 관료적 이미지로 맞섰다. 케네디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케네디가 멋졌기 때문에 역사 속에 길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일산구 팬더님, 생태지 페리님, 러클님, 자라자라님 감사합니다. V3 알량님 감사드리고요. 러브차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두 후보가 모두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너무도 소상히 꿰고 있어 토론은 치열했고 그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 국민과 세계 시민들에게 정치란 어떤 것이며 국가 운영의 비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생하게 보여준 때문이다. 그 뒷얘기를 들춰보자 두 후보의 치열한 토론이 끝나고 누가 우세했는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필라델피아 광고 관련 기업인 신딩거사가 라디오로만 방송도 토론을 들은 사람 중에는 닉슨이 우세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텔레비전으로 시청한 사람 중에는 케네디가 우세했다는 답이 많았다. 승리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앞서 나간 케네디 후보에게 돌아갔으니 이것을 어찌 설명해야 할까? 당연히 텔레비전 방송 토론은 이미지로 승부하기 때문에 용모가 빼어나면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달리 설명할 수도 있다. 정책이야 머리짠에 만들면 되고 토론은 뛰어난 말솜씨를 발휘하면 되지만 결국 실천하는 건 사람이다. 사람을 뽑는 것이라면 정책 내용만 볼 게 아니라 후보의 용모와 태도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해석이다. 결국 대선전에 나선 후보는 자신감 넘치는 비전 제시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것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설득력과 순발력 있는 말솜씨, 듬직하거나 깔끔한 외모까지 두루 갖춰야 유리하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른다. 여기서 문제는 세련되고 품위 있는 태도도 얼마든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고 자신의 내면 내지는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언론과 유권자는 그것을 간파해내야 한다. 제2라운드 클린턴 대 부시. 1992년 미국 대선 토론에서 벌어진 사례를 들어보자. 정치력이 짧은 젊은 대통령 후보 클린턴과 현직 대통령 부시가 공개 토론장에서 맞대결을 벌였다. 청중들이 질문하고 후보들이 답하는 순서에서 흑인 여성이 부시에게 질문을 던졌다.
미국 경제가 무척 어렵다. 국가 부채도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서민이 겪는 어려움을 경험 못했다면 당신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서민이 겪는 어려움을 경험 못했다면 당신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대요. 공약과 정책이 아니라 후보 개인의 실존에 관한 질문이자 유권자와의 동질성, 공감을 찾아내려는 질문이다.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 부시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다. 나는 손자를 사랑한다.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가본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빚 때문에 고생한 적 없지만 꼭 그렇다고 빚진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 등등. 횡설수설을 했대.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런 질문에 계속 답하고 있다는 게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흘낏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이 장면이 카메라를 통해 전국의 유권자에게 전달되었다. 문제는 클린턴 후보, 부시 후보가 답변을 끝내고 자기 차례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던진 흑인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에게 시선을 맞추며 나름의 대답을 들려주었다. 이 장면이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의 하이라이트라고 사람들은 평가한다. 클린턴 후보는 이때 태도와 눈빛으로 자신을 자상하고 따뜻한 감성을 지닌 소통하는 지도자로 미국인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 승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목소리도 긁히는 듯 매력없고 나이 든 얼굴에 느껴지는 연륜과 카리스마도 강한 편이 아니다. 논리적 설득력이나 빼어난 말솜씨로 앞선 것도 아니다. 그리고 숱한 비리 의혹들이 터져나왔고 방송 토론 중에는 상대 후보들이 반론을 펼 때 의자 뒤로 몸을 기대는 모습을 보여 비호감 이미지도 드러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그의 차지였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 조사가 시작된다. 왜 그랬을까? 청담동 내곡동을 오가는 강남 스타일이어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때도 알았더라면 선택은 달라졌을까? 자, 나는 이 기사는 미완성이라고 봐요. 예. 이 기사는 미완성이라고 봐.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해서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TV 토론했을 때 이명박이 잘했어. 그죠?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TV 토론했을 때 이명박이 더 잘했어. 더 공격적이었어. 박근혜가 더 어리버리 대답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명박이 된 거야. 그러나 이명박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에는 뭐가 있었다? 여론 조작으로 인한 지지율. 여론을 조작해서 이명박 지지율이 박근혜를 이기고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TV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박이 자신감을 갖고 응했던 거예요. 예. 그죠? 자, 이번에 박근혜가 새누리당에서 TV 토론을 했잖아요. 그죠? TV 토론을 처음 하기로 한 날 어떻게 됐죠? 쇼하면서 안 했잖아. 처음에 김문수하고 이제 막 TV 토론 하기로 했다가 막 보이콧을 하는 척 하면서 TV 토론을 한 번 안 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두 번째 TV 토론에서는 거의 이렇게, 막 떠받드는, 그게 무슨 토론이야. 추대식이지. 토론을 보이콧하고 아무도 안 볼 때 토론을 한 번 또 했어. 그러면서 막 떠받드는 척 하면서 끝냈다니까? 자, 여러분. 지금은 단일화 논의가 시작돼야 돼. 그래서, 이 10월이 벌써 중순이 넘어갔단 말이야. 10월 15일이 지났어.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다음 달 말에 12월 20일이 지나면요. 후보 등록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있는 시간 35일밖에 안 남았어. 35일 안에 단일화를 해야 돼. 그러면 적어도 15일 동안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TV 토론 몇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TV 토론 몇 번은 해서 안철수하고 문재인 둘 중에 누가 더 대한민국을 책임질 자세가 돼 있나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해. 왜? 왜 TV 토론 안 하는 거야? 그래놓고 3자 토론만 얘기해. 3자 토론은요, 본선에 셋 다 나가야지만 하는 거야. 안철수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3자 토론을 해야 된대. 3자 토론이 가능하려면 대선에 셋 다 출마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박근혜가 필승이야. 그런데 왜 자꾸 3자 토론 하자고 그래?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는 지금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문재인 안철수 토론을 해야 돼. 근데 안 하고 있잖아. 그죠? 100분 토론에서도 정말 토론을 하고 싶으면
후보들이 벌써 나와 토론할 수 있어. 근데 박근혜도 안철수도 토론을 원하지 않아. 왜 그러는 건데? 문재인하고 토론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지. 문재인의 준비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토론들을 피하는 거죠. 우선은요, 누구하고 누구, 문재인 안철수가 TV 토론을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돼. 그거 지금 우리 시간 35일밖에 없어. 누가 대선 일정 좀 확인해봐.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 언젠지. 대선 후보 등록일이 언제야? 11월 25일쯤 돼요. 자, 봐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운동을요, 20일에 합니다. 그러면 12월 19일을 빼고 18일에다가 2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29일 이전에 26, 7, 8, 이 3일 정도가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이 될 거야. 그러면 실제로 11월 25일하고 지금 10월 16일하고 그러면 16일 더하기 25일 해갖고 40일밖에 안 남았어. 40일 동안에 우리가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데 단일화 시기를 늦출수록 좋대. 단일화 결정은 늦춰도 되지만 지금쯤은 이제 이 문재인 안철수가 토론을 통해서 둘 중에 누가 더 야권 단일 후보로 합당하냐 토론을 들어가야 돼. 근데 안 하잖아. 근데 안 해. 계속해서 시간을 끌자 그러는 게 누구에게 유리할까? 박근혜에게 유리해요.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야. 그걸 왜 사람들은 모를까? 고등학생도 단일화를 얘기해요. 단일화하면 이긴다 38.6, 이길 수 없다 27.5.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야권 단일화만 되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프레시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 컨설팅과 공동으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권 단일화를 전제했을 때 누구로 단일화되든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3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어야만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은 19.6%로 나타났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어야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은 14.3%로 나타났다. 누구로 단일화되든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인식한 응답자는 27.5%였다. 야권 단일화는 야권 승리 공식에 유권자들이 비교적 익숙해져 있다는 의미다. 반면 야권 단일화 실패를 전제한 뒤 3자 구도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43%로 1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28.1, 문재인 23.8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권 단일화가 안 될 경우 박 후보의 지지층의 96.9%, 안 후보 지지층의 90.0%, 문 후보 지지층의 89.2%가 현재 지지한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윈지코리아 측은 지지층의 충성도 및 야권 단일화 실패 시 표의 유동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설명하며 큰 변화는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유동성이 상대 후보에 비해 큰 의미는 없지만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자체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 시각이 53.0%로 부정적 시각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또한 민주통합당 지지층의 85.7%, 무당층의 59.9%가 긍정적인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부정적인 태도가 82.5, 인물 지지층 대상으로 봤을 때는 단일화가 긍정적인 문 후보 지지층이 87.1로 안 후보 지지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이게 모순이라는 거야. 안철수 박근혜하고 누구로 단일화됐을 때 더 유리하냐면 안철수가 단일화됐을 때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물 면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더 높아.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헷갈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 위에서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때 이길 거다라고 보는 측과 문재인으로 단일화됐을 때 이길 거라고 보는 측에서 안철수로 단일화돼야 이긴다라고 본 사람이 더 높게 나왔어. 19%가. 근데 여기서는 인물로 봤을 때는 문재인이
문재인이 81.5%야. 안철수가 72.6%고. 야권 단일화에 대한 문 후보 지지층과 안철수 지지층의 약간의 온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자, 이것도 역시 이것도 지금 응답률 안 나왔잖아. 응답률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 이 조사도 응답률이 공개되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예. 이게 일단 이게 모든 여론조사에는요. 모든 여론조사에 중요한 건 일관성이야.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요. 일관성이 없어. 모든 조사가 그래.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안철수하고 비교하면 문재인 더 낫다 그래. 근데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아니야. 박근혜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그러면 안철수가 더 높다라고 얘기해. 그게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작년에 조사한 거 안철수가 이긴다는 예. 안철수가 이긴다라는 그 750명짜리 여론조사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러분 안철수가 박근혜 눌렀다. 그 여론조사가요. CBS에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750명한테 물어본 조사야. 그게 다음날 모든 여론조사에 펼쳐졌다니까? 응답률 정말 형편없는 응답률로 그래놓고 그게 딱 박힌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박근혜 안철수 물어보면 안철수라는 선택을 되게 쉽게 해. 근데 실제로 문재인하고 박근혜하고 얘기하면 막 고민하다가 문재인을 선택해. 이거예요. 그게 여론 조작을 위한 조사에 사람들이 낚인 거야. 그래서 더 제끼고 그럼 문재인 안철수로 물었을 때는 문재인이 앞서. 이게 실제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지난 9월달까지 8월달까지지. 8월달까지 문재인하고 안철수 단독 지지율을 조사를 안 했어. 지금도 다음 팟에서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다음 팟 이 새끼들이 진짜 안철수한테 줄 섰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데 문재인 지지율 눌러. 문재인 지지율.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 리얼미터에서 나온 건데 꼭 3자 지지율이야. 3자 지지율로 나와. 그러면 문재인 대 안철수를 눌렀어. 문재인 대 안철수. 그리고 검색을 해. 그러면 이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알아요? 다자구도야. 다자구도. 안철수하고 문재인 단둘이 놓고 물은 게 아니라 3자 구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거야. 어이없죠? 이거 다음 팟 이거 신고해야 돼. 이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야. 지금 안철수 대 문재인 지지율이 따로 있는데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지지율을 조사하면요. 문재인이 앞서요. 그런데 이 밑에 봐봐. 다자구도. 아니 안철수하고 문재인 지지율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웃기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 안 해봤지? 거봐. 나는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찝어내는 거야. 아니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단둘이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 왜 그거 발표 안 하냐고. 왜 다자구도로 발표해. 저걸로 국민들을 지금 낚고 있는 거야. 얼마나 비겁하냐고. 아니 봐봐요.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둘 중에 두 사람의 인물 조사라면요. 문재인이 번번이 높아요. 지금 벌써 추석 이후로 문재인이 계속 앞서고 있어. 그런데 꼭 다자구도로 안철수 2등, 문재인 3등이라고 나타나고 있어. 얼마나 비겁한 새끼들이야. 니네들 이런 꼼수를 내가 고발할지 몰랐지. 나 망치 부인이야. 여론조사. 응답률 30% 미만은 모두 뻥입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공개도 저거 사기예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지랄 좀 하지 말라 그래. 너네가 아무리 안철수한테 줄 섰다 그래도 너네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나오면 안 된다. 안철수 문재인 지지율 딱 둘이 비교했을 때
지금 문재인이 앞서고 있다는 게 추석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저런 식으로 공개해? 왜 저런 식으로 공개해? 해피함님 감사합니다. 나더러 공중파 언론이 불공정하다고 나까지 불공정한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씨발 지랄하고 자빠졌어. 안철수 지지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공중파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한다고 나까지 불공정하면 되겠느냐. 나라도 공정하래. 씨발 지랄하지 말라 그래. 다수 언론이 공중파 케이블하고 공중파 언론이 몽땅 박근혜 지지자야. 진보 언론이란 씹새들은 전부 다 안철수 지지자야. 나 같은 아줌마 하나 좀 불공정하더라도 문재인 지지하면 안 되냐? 문재인 편파 지지하면 안 돼? 씨발놈들 아니야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이기고 있다는 거짓말 하냔 말이야. 야권 단일 후보 지지율 문재인 46.0 안철수 45.1 10%나 지금 앞서고 있구만. 저런 내용 공개 안 해. 이거 다음 팟 너네 이러지 마라. 이거 불법 선거운동이야. 이거 고발해야 돼 이거. 예. 다음 커뮤니티 창업주 이재용이 V소사이어티 회원이었다. 그렇군. 예. 해피함님, 참여시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돕겠다고 그랬다. 예. 저기요. 제가요, 이거 어떻게 찾았냐면 여비고님. 제가 문재인 지지율을 쳤어요. 문재인 지지율. 예. 다음에서 문재인 지지율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떠. 그래프가. 그러면서 3자 구도로 뜨는 거야. 문재인 지지율만 뜨는 게 아니라 3자 구도로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후보 비교를 했어요. 문재인하고 안철수하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다자 구도로 이렇게 뜬다니까. 다자 구도로. 대선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지 몰라도 거기까지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다음 팟에서 우리가 문재인 지지율 친 다음에 이 창으로 들어와서 이 창에서 문재인 안철수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비고님, 내가 지금 설명을 하잖아. 알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이렇게 이게 지금 다음에서 노출시킨 방식이에요. 다음에서 노출시킨 방식이라고. 여비고님, 내가 지금 문재인 지지율 이렇게 쳤잖아요. 문재인 지지율을 치면 저 창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저 창에 가서 내가 지금 치는 것처럼 연결하면 이 창이 뜬다는 거야. 이게 일부러 노출용으로 뜬 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다음 메인에서 내가 대통령 따로 카테고리를 내가 못 찾았다고. 보통 검색창에서 문재인 지지율 치잖아요. 예. 이렇게 나오는 창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먼저 만든 창에서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비고님. 나처럼 검색하는 게 이게 원래 정석이야. 원래 이렇게 검색하게끔 유도된 창이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라고. 오해하게. 예? 그걸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처럼 찾아보면 나는 신문기사를 따로따로 조정을 하지. 그래서 분석을 하지. 근데 왜 저런 식으로 여론조사 그래프를 공개하냔 말이야. 저거 자체가 잘못이란 얘기죠. 불법 선거운동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창을 없애야지 그럼. 안 그래요? 지금 뭐 다른 창이 있다는 주장을 하시니까 한번 또 찾아볼게요. 포털 메인에 어디 있어요?
어디에 지지율이 나오죠? 예. 어디에 포털 저기가 있어. 다음 메인에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뉴스를 클릭. 그러면 어디 있어? 어? 어디? 오른쪽 상단에. 아, 18대 대선. 1이 들어가니까 3자 구도 내나 나오고,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그 다음 전체 후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안철수는 어디 가면 비교가 가능하죠? 예. 더보기에 있어요? 더보기에 있나? 양자 가상 대결?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이걸 지금 쉽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어?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찾아보면 나오는 거야. 이것도 틀려. 39.2대 40이야. 아니, 여러분, 이거 더 웃긴 거 봐봐. 다른 조사하고 틀려. 리얼미터. 이거 개뻥 아니야, 지금.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금 아까 다른 여론조사 10%가 문재인이 앞섰는데, 10%가 문재인이 앞섰는데, 리얼미터만 지금 안철수가 앞선다고 나와. 완전히 개조작 아니야, 지금. 이거 리얼미터. 이 리얼미터가요, 옛날에 오세훈하고 한명숙하고 여론조사가 23.4%? 23.7% 오세훈이 앞섰다 그랬던데야. 리얼미터 조사에서 23.4%를 오세훈이 한명숙 앞선다 그랬다고. 그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또 개뻥을 치고 있는 거야. 야, 이 새끼들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살펴낸 거야. 지금 이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벙커송 마리님, 그 뉴스 지금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놨나요? 자,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지 지금 보셨죠? 예?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지 보셨죠? 그 뷰스앤뉴스는 무슨 기사인지요?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줘봐요. 뭐야? 뷰스앤뉴스 기사를 벙커송 마리님, 그 주소를요, 본방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예, 본방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가만있어 봐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 기사 제목이 뭐야? 모노 리서치 조사, 안철수 48.2, 박근혜 43.1, 야권 후보 지지율은 문재인 46.0, 문재인 35.1, 고 뉴스라고요.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디어 다음으로 가서 뷰스앤뉴스 문재인 아까 몇? 46.0. 아이씨, 문재인 46.0을 해야 돼. 없구만. 예. 문재인 46.0, 안철수 35.1.
예. 2시간 전 뉴스인데요. 안철수 48.2, 박근혜 43.1, 야권 단일 후보 지지율, 문재인 46.0, 안철수 35.1. 예. 이거 보세요. 뷰스앤뉴스 조사는 똑같이 16일 발표인데 리얼미터하고 정반대야. 문재인이 9%를 앞서고 있어 지금. 9.9%를 앞서고 있다고. 10% 가까이 앞서. 그런데 리얼미터에서는 안철수가 앞선다고 나오고 있잖아. 그런데 그 리얼미터가 어떤 단체야? 지난번에 오세훈 한명숙, 오세훈이 23% 이상을 한명숙보다 앞서고 있다고 뻥 깠던 기관이야. 모노리서치 조사에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박근혜를 이긴다라고 나타났고, 박근혜, 문재인 양자 대결에서는 박근혜가 47.9, 문재인이 43.3. 근데, 단일화에서는 안철수가, 문재인이 46.0, 안철수가 35.1, 10%포인트 차이로 앞서면서 격차를 벌렸다. 지난주 두 후보 차이는 8.9%였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 자, 왜 이렇게 지지율이 다 각각일까요? 어떤 데서는 문재인이 이겼다, 박근혜를. 어디에서는 졌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10% 앞선다, 리얼미터는. 모노리서치에서는 문재인이, 안철수보다 10% 앞선다. 이 모든 문제를 세 글자로 답하시오. 왜 이렇게 조사가 일치되지 않고 여론조사가 제각각인지 세 글자로 답하세요. 뭐 때문인지. 뭘까? 응답률. 그렇죠. 응답률. 잘했어요. 응답률이라는 거죠. 응답률이 낮은 조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거야. 실질적으로 여론이 응답률이 10% 이상 안 되는 걸 가지고 자료를 발표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적어도 30% 이상의 응답률 나와야 선거 여론조사는 발표할 수 있어. 외국은 선거법이 아예 그래. 응답률 30% 미만은 발표 자체를 못하게 돼 있다고. 예.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러니 여론조사를 가지고 뻥 까지 말라 그래. 나는요, 이 야권 단일화를 여론조사라는 거 반대야.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라는 거 반대야. 이토록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 응답률 30% 되지 않는 여론조사로 단일화할 수 없어. 내가 그 정몽준 노무현식으로 단일화, 그때가 100% 전화 여론조사였거든. 전화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찬성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방식으로는요, 나는 동의 못해요. 응답률 30% 이상 여론조사 할 거 아니면 안 된다. 적어도 35만 명 이상한테 물어봐야 돼. 공개적으로 70만 명한테 물어봐야 그게 단일화 자격이 있는 거지. 나는 이런 식의 전화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거 반대고요. 여론조사를 가지고 누가 더 지지율이 높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반대예요. 어때요?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어때? 맞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응답률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응답률 가지고 말이에요. 여론조사 하루는 앞섰다, 하루는 떨어졌다. 말도 안 돼, 이거. 여론조사 지지율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얘네들이요,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 조작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네. 얘네들이 또 사고를 쳤어? 용감한 녀석들 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결론은 아니다. 입모양으로 특정 후보 지칭, 의혹쟁이, 선관위 측,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용감한 녀석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행위로 신고당한 해프닝을 겪었다. 개코 내 용감한 녀석들이 지난 7일과 14일 방송에서 대선 주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약점을 찾기보다 국민을 바라보라고 일침을 가하는가 하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하며 어젯밤 꿈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나왔다고 하기도 했다. 이 방송을 본 시민 중 몇 명이 이 방송의 입모양으로 특정 후보를 지칭했다면서 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선관위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고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스타와 통화해서 신고가 들어왔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할 경우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데 이 방송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선철이 다가오면서 용감한 녀석들처럼 방송에서 언급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점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측은 우리는 선거법에 의거해서만 판단할 뿐 방송 출연 등은 향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뭐라 그랬는데? 입모양이 뭐라 했어? 입모양으로 누굴 가르쳤어요? 나 이거 저 화면을 안 보고 소리만 들었는데 모르겠던데? 미음이라고? 아, 미음으로 보였어? 미음자, 미음자로 표현하는 것 같아갖고, 신고한 거야? 아휴. 근데, 하늘의 뜻은 정해져 있다니까? 자, 여러분, 예. 네네네. 그러니까 고소당했지, 아니면 고소당했어요? 아이, 무식한 새끼들아. 입이 붙었다 그래서 문재인이 아니야. 박근혜도 입이 붙어. 응? 이게 비읍하고 미읍이 둘 다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둘 다 입이 붙어. 응? 박근혜, 문재인. 둘 다 입술 소리야. 미음하고 비읍이 둘 다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그게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그게 문재인이다 박근혜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무식한 새끼들아. 아, 나 진짜 이 새끼들은 언어 영역 만점 받고 서울대 가도 국어를 몰라. 어우, 등신 새끼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안철수 지지자들이 고소한 건가?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용감한 녀석들이 문재인을 지지한다라고 이게 피해의식이 있는 거야. 쟤네들이 용감한 녀석들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문재인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자. 가만 있어 보자.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에 대해서 불만 있어요? 내가 뭐 잘못 말한 거 있나? 내 방송을 들으면서 이거 좀 문제 있다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 시청자 의견에 한번 써보세요. 예, 내가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바꿔야지. 그지? 네. 아니, 입술 소리가, 했다며. 그러면 누가 고소했겠어? 입술 소리가 아닌 사람이 고소했겠지. 안 그래? 어이, 누님. 안철수 지지자가 고소한 건가라는 거는 입술 소리, 미음하고 비읍은 고소를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철수 지지자가 고소했냐고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농담은 농담으로 들어야지. 예. 자,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입니다. 대한민국의 KBS, MBC, SBS가 드러내놓고, MBN, YTN까지 드러내놓고 박근혜 지지 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해. 박바라기 고성국이 정치평론가라고 나와갖고 계속 헛소리하는데 계속 출연해. 나는 그게 불만이야. 또 대한민국 진보 언론이라는 한결의 경향까지 너무 안철수를 띄우려고 노력을 해. 대한민국 진보 언론은 안비어천가, 대한민국 케이블과 공중파는 박비어천가. 그래서 동네 아줌마 망치부인 혼자서 나는 민주당 당원이다. 그래서 민주당 편파 방송, 그래서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비판적 지지 방송을 한다. 내가 문재인도 편파 지지를 하다가 가끔 보니까 이 문재인이 내 맘에 안 드는 짓을 해.
그러면 나는 문재인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비판하는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어. 문재인 비판적 지지 방송이야. 그러면 문재인이 나의 지지를 원하냐?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문재인 캠프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아. 안철수를 좀 막 보듬어주고 너무 공격하지 말았으면 하는데 나는 안철수를 엄혹하게 검증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캠프하고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문재인 캠프하고 나하고 지금 안 맞는 중이야. 예. 그런데 공약이 좋대. 뭔 공약이 좋은데 설명해봐봐. 내가 지금 문재인 캠프하고요 약간 지금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예. 나는 내 식대로야. 그리고 문재인 캠프하고 입장이 달라. 그러니 문재인 캠프하고 나하고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예. 네. 문재인 공약보다 안철수 공약이 더 좋다는 님, 안철수 공약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한번 써보세요. 처음으로 공약을 얘기한 사람이 나왔어. 얼른 써봐. 예. 내가 며칠 전에 트위터를 했죠. 새들의 나라에서 새들의 왕을 뽑기로 했다. 근데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예쁜 새가 나타나서 알고 보니까 남의 깃털 뽑아붙인 까마귀였더라. 예. 공약? 별아리님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그 양반 못 쓰고 있죠? 예. 어떤 공약이 더 좋은지 한번 써보세요. 예. 사실 나는 청와대를 이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각하의 손길이 거쳤던 곳에 좋은 일은 없어. 예. 그리고요, 우리나라 청와대가요, 자리가 별로 안 좋대요. 거기가 약간 별아리님, 페더21님 감사합니다. 외부 소리가 차단된대. 그게 이제 절 같은 거 짓기 좋은 터이지, 정사를 하기에는 좀 너무나, 이렇게 숨어있다. 좀 더 나와있는 곳으로, 벌판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 망치 부인, 나랑 섹스 한 판 해줘. 어이, BJ 신어. 돈 많은가 봐. 저거 스샷 떠서 올려주세요. 내년 봄 진달래 필 때 법원에서 만나? 예. 어디서 꿈도 야무지지. 음식에 내가 너랑 왜 섹스를 해, 놈아? 내가 너의 그 진짜 강렬한 욕망을 받아주고 싶다만, 실정법 위반이야. 정말. 나의 이 매력은 세수를 안 해도 그냥 철철 흘러.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재밌었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예. 오늘 망치부인 방송 볼만 하셨다면 추천! 예, 꿈꾸는 감사하고요. 추천 몇 개야? 이거 지금 아직까지 추천 안 한 사람 누구야? 상큼맘님 감사합니다. 3,000명 넘게 봤는데, 이게 지금 추천이 2,749야! 오늘 밤새도록 이제 또 추천 귀신한테 시달려봐야 정신 차리지? 쌍둥이님 감사합니다. 무모님 감사하고요. 무한도전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추천을 잊어버렸어요. 망치부인님. 야! 쥐서방의 추억님, 무모님, 푸른바다연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보고 있어요. 망치부인님. 추천은 몇 개 했는데요. 예, 치사망치구님, 타이거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라인이 모여서 봐. 망치부인. 추천은 몇 개 하셨어요? 예. 여긴 노인정이야. 노인정 어르신. 추천은 공짜예요. 의여차님, 4337님, 조기님, 초한산 푸른수님,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의 불량주보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이정현, 정문원 녹취록 가짜면 웃고 넘길 일? 지랄하네. 박근혜가 책임져야지. 그죠? 예. 내일 낮 2시에 만납시다. 아니, 박근혜가 문재인더러 책임지란 얘기만 안 했으면, 저게 정문원 녹취록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아니, 박근혜가 이걸 갖다가 말이에요. 문재인이 책임져라, 이런 거 아니야.